바쁘신 와중에 이 저녁 시간에 또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연이 될까 생각을 했었고, 또 중국 정치 외교라는 게 사실 다양한 이슈 영역이 많은데 너무 학술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너무 작은 테크니컬한 걸 이야기해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의 이 부상과 어떤 저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세계 질서에 주는 함의에 대한 어떤 관점, 바라본 시각을 일단 공유하고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인데 그 중에 하나라고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고 듣고, 제가 가능하면 1시간 이내로 하여튼 강연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사실 중국과 관련돼서 여러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공세와 불안의 이중성이라는. 그래서 먼저 오늘 제가 1시간 내로 드릴 강연 내용 중에 크게 이제 3가지 파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국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 외부적으로 굉장히 가끔씩은 강경하고 공세적이고 거칠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목표, 어떠한 인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취약성을 느끼고 중국 지도부, 중국 통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2가지 외부적 공세성과 내부적 취약성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중국의 행위로,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3번째는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은 이러한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될지,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유사 입장의 국가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중국이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경우에 따른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이 통치도에서 나름대로 이 구조적인 불안 요소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이중성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1세기 중국의 공세성 이면에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이념일 수도 있고요. 역사관, 세계관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중화민족주의라는 부분, 담론이 중국의 공식적인 그 내러티브, 스토리에도 나오고 또 내부 회의에서도 계속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 특히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공개 회의는 비공개회든 굉장히 역사 이야기를 많이 가져옵니다. 역사 나레이티브를 많이 가져오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컨셉 중에 개념 중에 하나가 회복, 과거의 이 중화 민족들의 이 회복, 그 영광을 회복하자. 그리고 통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 다 자세히 말하지만 대만과의 통일. 그리고 그래서 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것이 당대 지금 되면 중국 지도부가 해야 될 역사적 사명, 중국의 일당 독재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꿈, 중국몽이라는 부분의 한 중요한 일부이고요. 이제 약간 여러분 이게 그 역사적 배경을 한 100년 전에, 이게 제가 역사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아실 필요 없고, 그 중국 이 지도부와 엘리트들이 나누는 그 역사관의 일부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94년에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 전쟁에서 청나라가 졌죠. 그러고 나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중국이 중심이 됐던 소위 말한 천하 질서가 무너진 그런 걸 접했죠. 그래서 이 조약에 의해서 중국은 조선의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조공 관계를 중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면서 이 아시아 이 지역 내 질서 내 중국의 우위가 상실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중국이 생각했던 과거에 중국 제국이 했던 천하 영토가 붕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만 상실이라는 거죠. 포모사의 상실은 이 천하 영토 공간을 붕괴시킨 상징적인 사건. 그래서
이 기억, 100여 년의 기억을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 행사 때 반복해서 이 나레이티브를 이야기하면서 이 대만을 잃게 된 것은 중화민족 역사상 가장 아픈 장면이다 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대만에 불리는 중국 문명부터 단절이다. 그래서 이게 이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이 외세 지배의 상징이자 우리 중화민족의 트라우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패권, 그 당시 배현전이 이전 중국의 패권을 거의 치우기 시작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시진핑 시대에 중국이 주도한 역사적 담론, 이 부흥은 결국 1895년 이전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누렸던 과거의 지배적 위상을 회복하는 게 아니냐.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염원으로서, 희망으로서 그걸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팽창해난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내재적 입장이라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팽창이 아니라 질서의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서도 안에서 담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팽창, 해양하고 그다음에 국제 영역 확대는 중국이 부응하는 전략적 수단이자 과정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뭐 짧게 요약하면 이 중화민족의 부흥이란 것이 스탈린식의 어떤 공산주의를 팽창하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막 공산주의로 혁명을 전 세계에 그건 아니고 또 그다음에 중국의 문화를 뭐 강제로 다른 나라에 이식시키겠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공자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중국의 문화를 알리고 홍보하는 건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다양한 문명의 다양성, 서로 다름을 존중하자는 거지 자신의 문명을 일반화해서 다 퍼뜨리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기에는 이 전통적 천하 질서의 회복, 1892년 중국 중심의 질서를 회귀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중국 몸속에 담겨져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100년 전에 이런 역사적 기억, 집단적 기억이 우리한테 또 중요하게 와닿는 이유는 이게 바로 대만 문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대만 주변에 계속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적 훈련을 하고 도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역사 나레이티브에서 강조되는 게 이 대만 분리는 이 중화민족의 가슴에 남은 아픔, 상처다. 그래서 이거는 분단이라는 것은 외세에 의해서 된 것인데 이 과거에 우리 중화민족이 약했기 때문에 중국이 약했기 때문에 생긴 함인데 이 부흥 과정에서 복원을 해야 된다. 대만을. 그래서 최근에 2025년 신년사에서 똑같이 이 대만과의 통일은 역사의 흐름은 어느 누구도 어느 외세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어떤 그룹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이건 목표지만 이게 과연 단기간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천하질서 회복과 관련돼서는 동중국해, 띠아위다오, 센카쿠 이 영토 분쟁도 사실은 그 역사 나래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중국의 이 섬들, 무인도들의 이것도 중국 인민에게는 중국의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지배 담론에서는 민족 상처의 굴욕적인 상징.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2012년, 13년에 해양 순찰 그 다음에 ADG 방문동맹 선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고 또 최근에도 이 띠아위다오는 논쟁의 여점 중국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그 과거 청나라 제국이 했던 그 영토에 대한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에도 인공섬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도와도 국경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이 급속도로 성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이걸 무기전화 강압 외교로 그걸 활용을 또 최근에 했었고 우리나라도 사드 배치 이후에 보복으로서 관광 문화 타격을 받았는데 그 외에도 호주라든지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경제 압박 수단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게 작년 여름부터 조금 변했습니다. 중국의 자세가 좀 더 유화적인 자세면서 이런 이 경제력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이 또 향후 몇 년 사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제가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공세적이고 자신감도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보여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불안감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데 이 불안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경제적 취약성 그리고 중국 사회 불만, 여러 사회 계층의 불만에 대한 지배 엘리트들의 두려움, 그 다음에 가장 중 중국의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가 영원히 계속 갈 것인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 정치 모델이 지속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걱정, 여기에 대한 토론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옛날 한 100년 전의 이야기를 그냥 재밌게 몇 가지를 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그러니까 집단 기억 속에는 과거 청나라 말기 중국의 이 정치 제도 질서가 흔들렸을 때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보냈다는 이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밀 결사단체, 지하 종교의 반란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된 어떤 나오는 그 역사 나이트 나오는 이야기인데 19세기 말 20세기 내부의 여러 가지 위기, 청말의 이제 공동체 붕괴로 해서 이 시기 얼마나 힘들었냐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뭐 홍콩 영화를 보시면 누아르 범죄세계 보면 이 삼합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청나라 말기에 삼합회라는 조직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굉장히 무질서한 공간에서 이런 범죄 조직이 또 있었다는 걸 중국인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합회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시간 넘어가겠지만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돼서 이슬람 교도의 반란이 청나라 말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운남성이라든지 간수 이런 지역이 있었고 그 지역 내 한족 중국과 이슬람교도 간의 문화적 갈등, 경제적 갈등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또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에 또 잠재되어 있는 이게 100년 전에 있었지만 혹시라도 중국 내부의 질서가 흔들 경우 사회적 불안정 경우 이런 게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중국이 무너지다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중국 통치 엘리트 안에는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이 태평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태평천국 나는 또 상세한 이야기는 시간에 넘어가겠지만, 홍수전한 분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반유교, 그래서 광시광동에서 나라를 사는데 거의 이때 청나라가 무너질 뻔 했죠.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이념을 가지고, 굉장히 금욕주의, 평준을 가지고 했는데, 이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 안에서, 근데 이때 태평양에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에자벨 페리 교수에 의하면 한 2,5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비와 좀 중국 IS, 이슬람 중동 지역에서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굉장히 전쟁에 대한 사료를 보면 참혹합니다. 참혹하고 보복하고 이런 이 혼란 시기의 중국 이런 데 기억이 있고 이 또 태평천국 난을 제가 끄집어낸 이유가 이후에 마오쩌둥이 중국 혁명을 할 때 있어서 이 태평천국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전통적인 막스주의,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도시 봉기가 아니라 농민들에서의 이 혁명의 에너지를 보고 농민들을 선동해서 어떤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 것을 이 태평천국난을 보면서 굉장히 했고, 그래서 중국의 혁명 과정에 굉장히 농민 중심의 어떤 혁명 모델이 나왔었는데, 이 혁명하는 데까지 이게 또 도움이 되긴 했는데, 그 이후에 1949년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만들어진 이후에 마오쩌둥이 자세한 얘기는 아니지만 또 문화 대혁명을 했었고, 이때 결국은 인민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홍위병의 인민을 동원해서 교사, 교수, 공무원 관료를 공격을 했죠. 관료들이 모두 다 맞으면서 어마어마한 통치 엘리트들이 피해를 입었죠. 많은 수는. 그때 생존했던, 살아남았던 덩샤오핑을 비롯해서, 그리고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 이런 분들은 그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받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오랐을 경우에 이건 완전 디제스터, 재앙이다. 이건 끝나는 것이다. 라는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이 민주화의 열정이 있었지만
이는 대중도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거는 동난이다. 사회가 점점 흐르면서 이 어마어마한 중국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 두려움, 위기의식 때문에 강경 진압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기억이 지금 현재 시진핑 지도부에도 똑같이 공유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 불안감 중에 중요한 게 공산당 일당 독재가 지속 가능하냐, 이 부분인데, 제가 추안핑이라고 하는 1940년, 50년대 활동했던 언론 자유주의자인데, 중국 모든 지식인 다 보는 관찰이라는 저널의 에디터기도 했고, 나중에 광명일보의 에디터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중국 전통 왕조가 황제 일가가 지배하는 가천하, 한 집안이 통치하는 가천하였다면, 현대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당천하다. 당이 천하다. 당.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민이 주인이가 아니라 공산당이 주인인 당이 주 아니냐라고 이렇게 일가를 했었는데, 사실 아주 핵심을 찔렀죠. 물론 중국식 민주주의란 말을 하지만 공산당이 주도하는, 지배하는 그런 중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중국의 일당 독재에 대해서 2000년대 벌써 초반부터 중국 내부에서는 과연 이 모델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후진타오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했던 말 중에 공산당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무상계급 정당형이 정권을 얻는 게 쉽지 않고 정치 권력을 잘 행사하는 것은 특히 장기 집권의 경우 더욱 어렵다. 당의 집권주의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한 번 곧 영원히 잃지 않는 것도 아니다. 뭔가 한계가 있다는 걸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러한 위기의식이 점차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주의 체제, 그럼 과연 이 문제를 중국만 안고 있는 문제냐, 중화인민공화국만 안는 문제냐, 이게 아니라 사실은 비교 권위주의 연구자들 하면 다른 형태의 독재,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 국가에서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가 대표적인 통제의 문제. 그러니까는 독재 이 지배 연합, 이 지배 연합부터 배제된 대중들과의 갈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시민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권위주의 국가는 힘으로써 이런 시위를 통제하지만 또 이게 너무 강하게 진압할 경우에는 반작용에 의해서 또 많은 부작용이 나서 정권이 붕괴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 통제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노심초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지배연합 내부 권력자들 간의 이 권력 공유의 문제.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내세우긴 하지만 그 사람 혼자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연합체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다. 같이 권력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많은 걸 하고 누구를 숙청한다든지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의심을 하는 과정에서 엘리트 분열, 그 서로 간에 의심하는 과정에서 모반을 꾀하고 역모반을 꾸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고, 또 설사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후계자 승계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서로 싸움이 난다. 누가 후계자냐, 이게 민주적 절차의 선거가 아닌 자기들 안에서 결정한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파열음이 나오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권위주의가 안고 있는데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이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기 전에 다양한 영역에서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도 불안감이 고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 성장이 두달됐던 고속 성장을 하는데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죠. productivity,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 경제 성장으로 해서 그 정권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계속 될 수 있을까? 고도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성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패 문제가 많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불평등 문제. 어쨌든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그건 가장 평등을 지향해야 되고 평등이라는 그 목표를 잘 수행해야 되는데, 이 실제 객관적 지수에서는 어떤 나라 봐도 불평등지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인민들 설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이제 특히 2000년대 중반 말부터 심각하게 문제가 이게 내부 회의 자료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바깥에서 대외적으로도 이 당시에는 중국이 좀 더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중국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소요가 심화됐다. 이 사회적 소요라면 이게 큰 대규모 시위겠죠. 시위가 집단적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이게 이제 이 도로 저희가 보는 길거리에서의 시위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또 여러 가지 시민 불만 확대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이 엘리트 내부의 분열의 요소가 안에서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좀 더 일단은 보시라이 사건이죠. 보시라이라는 이 충칭의 공산당 서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최고 지도자인 경쟁 과정에서 모반을 꿰치겠다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점에서 굉장한 위기의식이 2008년, 9년, 10년에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뭐 조금 더 자세하면 경제 성장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실업률 문제, 특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 좋은 대학을 나온 젊은 청년들이 자기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는데 이분들 에너지, 열정이 많으니까 이런 친구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정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회적 소요 심화도 생기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말 이 보시라이 사건, 이 중국 공산당의 활동은 천안문 사태에서 겪는 교훈은 어떤 위기가 올 수가 있지만 위기 때 엘리트들이 단결해야 된다. 분열된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 반에 드러날 경우 그것이 또 하나의 시그널이 돼서 더 오히려 큰 대규모 시위를 더 조장하게 된다. 이 엘리트 내부에서 의견이 달라졌구나 하게 되면 그래서 반체제 인사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열해야 되는데 이 보시라 사건은 이 당 분열, 권력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굉장한 중국 레짐 안에서 불안감이 고조됐었고 또 이때 여러분이 아는 아랍의 봄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위주의 체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이게 혹시 중국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체제를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그런 걱정이 깊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의식을 체제가 영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 우려를 했기 때문에 같이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엘리트들 간에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 합의, 이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중국 내부의 통제도 강화해야 된다.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뭉쳐야 된다. 근데 이때 이 시점에 하필이면 시 주석이 또 그 자리에 후보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돌이켜 봤을 때 시 주석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권력을 집중하게 되는데 이제 본인의 권력욕이란 뭐 그런 것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겠지만 이때는 엘리트 안에 나름대로 합의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 엘리트들이 가지는 위기의식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신감보다는 불안감에서 선제적 방어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강한 리더십을 세우겠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악하지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 주석이 등장한 이후에 이제 중국 공산당 제9호 문건이라고 해서 13년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게 리기죠. 그냥 내용물이 빠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몇 년 지나면 이게 진짜였구나라는 걸 저희도 알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시 주석을 비롯한 이 최고 지도부가 강조했던 건 이념 이데올로기. 구소련의 붕괴는 공산당의 신념과 이데올로기 약화에서 기인했다. 이데올로기 약화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 10여 년 사이에 굉장히 사상 통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산당 당원이 거의 1억 명인데 과연 그 이념 이데올로기, 막스주의, 레니니즘, 마오 사상을 정말 믿고 내주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 뇌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알 수 없지만 어찌하였든 간에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념을 굉장히 강하고 그 조직 운영의 결정을 하는 데서의 어떤 이론적 근거는 이 공산당 사회주의 이념의 근거에서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부들이 승진을 했을 때의 그 어떤 기준 또 이념의 이 충실성, 이념에 대한 신념 이런 것도 체크를 하는 거 봐서는 실제로 굉장히 지금은 이념 이데올로기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문건에서 또 나왔던 저희가 주목해야 될 중 하나가 7개의 체제 전복적 위험 요소. 그러니까 서구식 헌정, 그러니까 법 헌정, 컨스티튜셔널 헌정하면 안 된다. 보편적 가치, 유니버스 밸류 도전 안 된다. 언론의 자유 이거 하면 안 된다. 시민사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신자유주의 그리고 당의 역사에 대한 허무주의 비판. 당의 역사의 허무주의 이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 역사 중에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 아까 말씀드린 문화 대혁명 같은 그 시기에 많은 참혹한 일들 이런 이야기는 꺼내면 안 된다. 이런 걸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교육하면 안 된다. 인 거죠. 그 다음에 중국 특색 사유주의, 약간 이제 이념, 그 근본적인 이념에 대한 비판을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이 문건이 2013년에 이제 빠져서 나와서 이건 이제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도 알 수가 없었는데, 설마 이대로 할까? 라고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사실 이 문건대로 중국의 내치, 내정 국내 정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건에서 강조하는 게 중국의 적대적인 서구 세력과 국내 반정부 세력이 중국 시민들의 사상 속에 주입한다. 이 안 좋은 체제 정부 요소를. 그러니까 항상 중국 공산당이 불안감 중에 하나는 외부의 세력, 중국 레짐을 싫어하고 비하는 외부 세력이 내부 세력 손을 잡고 중국 일당 체제를 전복시키려 하는 그런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그런 행위를 하는 집단이 반체제 요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이 위협 세력을 좀 더 과장해서, 도구적으로 더 과장해서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팩트를 알 수 있겠지만, 저희보다는 약간의 과장된 모든 걸 안보, 안전에 연결시키는 그런 게 지금 중국 안에서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은 시진핑의 이 독주 체제, 물론 형식적으로는 집단 지조 체제라는 최고위원장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 7분, 이전에 9분도 있었는데 7분이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중요 결정은 결국 시 주석이 크게 여러 사례 연구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는 다우는 주장이 다수고, 나중에 여러분 질의 질문을 하지만 또 그에 반대한 소수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한 중국 엘리트나의 남들 내부의 불안감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강화하는 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한자로 얘기했지만 당, 전, 군, 민, 학, 동서, 남북, 당이 이제 영도 일체다. 그러니까 공산당,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군, 인민해방군, 그 다음에 민간형, 가령 비즈니스 섹터, 민영 기업에도 공산당 조직을 다 세우고, 거기다 그 공산당원들이 실제 기업 경영 중요 투자 결정에도 관여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여는. 이거는 과거 국영기업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많은 기업들은 민간 기업에 다 당 조직하는 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는 지시는 하지만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지금은 최근에는 많은 당 세포 조직이 민간 기업에도 만들어진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산당에서 이 영향이 커서 여러 가지 수업에 쓰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실제로 간섭을 하고 공유하고, 누구를 초청해야 되냐, 어떤 텍스트북을 하냐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가진 또 아까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굉장히 또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특히 디지털 기술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 그 레니니즘 일당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게 분명한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론도 있었고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심의주는 제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걸 코트 인용을 했는데, 주석이 디지털 시대의 마오쩌둥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사실 마오를 상당히 숭상하고 존경하는 걸 여러 가지 장소에서 그런 뜻을 표명했는데, 그 마오 모델이 설마 이게 될까 했는데, 하여튼 시 주석은 이 빅데이터란 인공지능 기술 활용해서 과거의 계획 경제의 그 오류를 보완하면서 중국 경제 세세한 부분을 관리하려는 그런 밑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이전에는 정보
지방 각 지역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천성이 광주에서 보고를 할 때 보고가 정확하게 올라온 것이 아니고 별로 안 좋은 이야기는 정확하게 전달 안 하고 뭐 좋은 이야기는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여러 가지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다른 소스로 이 팩트 체크가 가능한 단계로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선 이 사회 통제 능력이 더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레닌주의적 공산당 이 통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화 발전시켜온 게 아니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마윈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60년 시장 경제가 계획 경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지만 30년 후에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지 모른다. 필요하다. 그래서 최첨단 정보 처리 기술은 시장을 더욱 만들어 계획과 예측 가능해 할 것이다. 뭐 이런 제가 정확하게 기술을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다 실현될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내부 통제와 관련돼서 제가 또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은 중국이 전략 산업 분야는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강하게 서포트를 하지 않은 지역은 사실 상당히 지금 경제가 안 좋습니다. 특히 내수가 안 좋아서 내수 부양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동시에 또 반부패 운동을 작년부터 이제 이번에 반부패 운동은 파리 개미 그러니까 지방의 이 작은 관료들 지방 기층에 있는 관료들이나 지방 기업들을 상대로 한 반부패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이 구호가 이렇습니다. 뭐 천리 제방도 개미 구멍 훼손에서 시작된다. 호랑이든 파리든 다 때려잡아야 된다. 야 10여 년 전에 반부패는 호랑이를 잡아야 된다. 타이거를 잡아야 했는데 호랑이든 파리든 잡아야 된다. 파리의 탐욕과 개미의 부패도 처벌하라. 영원히 반부패의 돌격 나팔을 불어라. 반부패는 가장 철저한 자아형의 판발도 실속 가방과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반부패를 세게 하면 사실 경제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려고 그러면 조금 적당히 느슨하게 이런 여지를 둬야 저희가 아는 상식적인 경제 운영이 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보기에도 성장보다는 경제 성장은 안보, 레짐의 안전에 더 방점을 두는 게 아닐까라는 수행합니다. 이거는 과거의 모습과 다른 거죠. 성장, GDP 성장이 더 앞서였고 이건 좀 뒤에 있었는데 후순위 있었는데 여전히 통제에 대한 걸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저희 느껴지겠고요. 또 한 가지 군부 통제. 여전히 시진핑 주석이 최고의 지도자로서 통제하는데 계속해서 숙청이 일어나고 있었고 초기 10여 년 전의 인민군 숙청과 다르게 지금은 시진핑의 오른팔 왼팔 해던 시진핑 등용했던 사람들까지도 숙청되는 모습에서 여기 왜 이런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고 추측만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또 저희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도 하나 또 군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의 이중적 동학, 외부 아까 말씀하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랑 공세적 공국이 분명히 말씀하신 군사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육해공군, 우주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강을 했고 그게 물질적인 게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첨단 분야도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치월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영유권 주장도 강화한. 그러니까 중국의 그러면 그 영토 주장이 변했냐? 아닙니다. 중국은 계속 덩샤오핑 시대 마오쩌둥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주변 국가에 별로 들여주지 않았어요. 중국이 상당히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걸 중국이 한 영유 주장을 실현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은 시진핑 시대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정권 불안감이 있고 경제적 취약성, 그다음에 사회적 불만 증가하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될 경우에 국제 정세에 어떠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하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 보기에는 표면적 메시지는 외교 이 레토릭은 여기 써놨지만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에서 온건하고 협력 나래티브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상호이익, 공동 번영,
대화 통한 해결 이런 수사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외교적 수사와 또 실제 행동 간에는 또 이 간격이 있죠. 근데 이면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힘을 통한 또 외교,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핵심 이익을 지키려는 게 분명히 보인다. 경제력과 군사력은 지속적으로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어떤 레드라인에 대한 여기는 절대 여기 건질 경우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걸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협력이란 외피 아래 힘을 통한 질서의 재편,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보면 이게 질서의 재편으로 보이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거 천하 질서의 회복을 하려고 싶어하는 의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아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통치자들의 뜻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반 인민들도 저희가 이제 대만 통일 문제인데 여러 번의 삼국지연이 이제 이 표현을 중국 사람들 많이 씁니다. 펀주비허 허주비번이라 해서 이게 분화된 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가 오래되면 반드시 나눠진다. 이게 긴 역사의 사이클인데 아까 100여 년 전에 청나라 대제국이 무너짐으로 해서 중국이 분열이 됐다. 대만도 떨어져 나왔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내전을 겪고 했지만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언젠간 통일을 한번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공감대가 일반 중국인들 만나도 중국 본토인입니다. 계속 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 통일은 시도는 불명할 텐데 저희가 바라는 이상적인 평화 통일이겠죠. 평화 통일. 서로 간의 협상의 통일인데 이제 그렇게 안 될 경우 대만인들은 자기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대만 특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중국이 본토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원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한 그런 옵션을 또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해협 유사시에 이 문제가 만약에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언제라도 가령 전면적인 침공은 안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지금처럼 군사 훈련을 하면서 대만 봉쇄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만 봉쇄 훈련을 하다 어느 순간에 봉쇄를 풀지 않는 거죠. 일주일 동안 많이 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사실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자원 부분에 있어서 이 LNG, 에너지라든지 식량이 이 배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일주일, 2주일 물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대만 안에 패닉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봉쇄를 뚫느냐, 중국이 해하는 봉쇄를 뚫느냐 가지고 충돌이 벌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혹시라도 가능성을 낮춰서 생기게 될 경우에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대부분의 저희 통상 대국으로서 이 수출을 해상 운송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그 대만 해협을 바로 근처 통과하는 것도 우리나라 한 30% 이상인 걸로 하고 만하면 남중국해 하면 거의 60%, 70% 이상인데 이게 저희 유럽부터 중동 지역부터 저희 나라 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우회를 해야 될 경우 또는 우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경우에 따른 이는 상선 회사들이 운행을 안 할 경우 전쟁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한 손실을 볼 거로 해서 어떤 경우는 저는 대외경제연구소에는 그러니까 추정치를 가져왔는데 하루당 한국 경우에는 한 4,400억 정도의 손실을 볼지도 모른다 그런 추정도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저희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 특히 경제 이익과도 사실은密接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전에 비해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나마 제가 이거 대만을 떠나서 미중 간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알겠지만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의 또 징벌적 관세 정책, 지금 관세에 대해서 협상이 들어오는데 이게 쉽게 안 풀릴 경우에는 중국과의 미국의 점진적인 디커플링도 가능했고 결국 중장기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산업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아니면 중국 공급망 사이에서 선택을 받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장기 이 트렌드가 계속 갈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양극화의 과정에서 어떠한 포지션 취하느냐는 문제가 한국도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아까 또 불안정한 피드백 루프, 중국이 그 방어적 의도로 시작된 조치가 중국은 이제 정당한 자기 권리, 영토, 영해에 연된 조치가 해서 방어적으로 자기 인민해방군 군사력 키우고 하지만 이것이 주변 국가의 위협으로 느끼게 되고 이 과정에서 또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과 충돌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이 다 중국의 적대적인 외부 세력이구나. 우리 정당한 권리를 받아주지 않구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외부의 압박이 들어가겠죠. 중국에서 반중 정서가 올라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 안에서는 또 중국 레짐 자체에 또 불안감도 더 증폭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되다 보면 또 이 불안감 속에서 안으로도 더 강한 사회적 통제를 레짐 시스템을 갈 수도 있고 바깥으로도 더 당당한 모습, 강한 모습을 보이려는 과정에서 이 악순환에서 지역 안정성과 국제 질서 위협 이런 안 좋은 사이클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중국이 아까 저희가 말한 내부적 불안감 또 내 외부 영토 분쟁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이 중국 정부는 이 기술에 있어서도 자립자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기술 의존하면 안 된다. 중국 스스로 과학기술 자립을 해야 되고 외부이지 않는 기술을 해야 되고 뭔가 외부 압력과 외부의 탈동조와 디커플링에 대한 추세에도 대비해야 된다. 이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AI 인공지능 기술 생태계에서도 이제 미국의 기술로부터는 벗어나야 된다. 탈중과 이게 지난 4월 달에 공산당 정치고 집단 학습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AI라는 것도 이 모든 분야를 모든 기술을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협업이 필요한데 이 생태계를 있어서 이제 중국이 하여튼 서구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당장은 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학기술이나 모든 산업에 이렇게 자립갱생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중국이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라는 걸로 연결되는데 지금 가령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과잉 생산 문제죠. 오버 커패시티 문제가 심각한데 중국 정부가 계속 서브시디를 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전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 필요한 것보다 거의 2배 정도 실제 수요보다 2배 정도를 중국 스스로 다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이 무역 갈등이 없을 때는 사실 해외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수출하면 되는데 이게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중국도 어려움이 있고 이 국제 제조업 생태계의 왜곡, 무역 긴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그 내부적 불안감, 외부적 공세 이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공세적 불안 중국과 우리는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되는가? 중국 우리 이웃 국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중화민족 단결, 하나의 목소리 이렇게 강조하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자유민주 체제고 다양성, 포용성을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견을 존중하는 어떤 원칙적 다원주의를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원칙적 다원주의라는 건 그러니까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그 대원칙 아래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닌 생각의 다양성, 이익의 다양성을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선 중국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된다. 예?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이야기, 중국과 이익과 가면서 더 이야기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러한 세력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은 이 헌법에 정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원칙은 견지해야 된다. 그래서 만일에 혹시라도 중국이나 또는 다른 어떤 외국 국가가 부당하게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건 당연히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 국가 기관이 음성 자금, 정보 조작, 경제적 강압 등 위법한 법을 어기는 수단을 동원해서 은밀하게 한국 정치에 개입한다면 그때는 법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익, 중국 간에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이는 원칙에 입각한 다원주 대응이 이 중국과 공존하면서 한국의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 파트에서 조금 대응에 있어서 저희가 국가미래 전략 보고에서 작년 연말에 미국 이 보고서 영문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이제 강조했던 개념이 공동 회복력, 코-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 대립이 오래 갈 거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서, 그러니까 이런 터졌을 때 빨리 집단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국가 힘을 같은 유사한 힘을 해야 되는데, 가령 저희가 해저 케이블 통해서 인터넷 쓰고 있죠.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지금 대만 주변에 해저 케이블 끊는다든지 여러 가지 해상 운송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충돌이 벌일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가 마비가 됩니다. 근데 이 마비에서 이걸 어떻게 빨리 회복시킬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걸 집단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 또 예를 들어서 공급망 사슬 네트워크죠. 글로벌 공급망 사슬 과정에서도 경제적 붕괴가 나면 갑자기 수출입을 통제한다 경우에는 이게 공급망이 단절되는 거죠. 이 네트워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빨리 회복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이 군사 안보도 네트워크죠. 군사 동맹 네트워크도 경우에 따라 어떻게 회복시키냐. 그다음 첨단 과학 기술도 어떤 특정 혼자하는 게 같이 해야 돼. 이 네트워크도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자. 그래서 이 회복 운동 해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어떠한 시나리오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냐가 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미래 전략 홈페이지도 있고, 제가 이렇게 이제 시간 관계상 혹시라도 질의응답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안보도 있고, 방위산업 쪽 이 네트워크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넘어갈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이 최근에 아마 제가 읽으라지만 우리 새 정부를 위한 외교 안보 통상 정책으로 해서 저희가 무슨 초강대국도 아니고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지만 슈퍼파워는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크게 생각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의 전략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목표로서 초인류 강대국을 지향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각에서 좀 더 한반도에 국한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한국이 지난 20년 사이에 급속도 성장한 위상과 경제력, 기술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이로운 국제 환경을 만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공헌하자, 기여할 수 없을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도 이 미중 관계 대립이 오래 가는데 과연 최종적으로 결말이 어떻게 될지, 어떠한 목표인지, 어떠한 청사진이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집단마다 다르고. 그래서 여전히 미국도, 워싱턴도 한국의 목소리, 아니면 미국의 우방들의 어떤 인풋을 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중국을 다루는 데에서. 저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한국은 한미일 삼각 협력체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또 이러한 목소리를 같이 낼 경우 상당히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과 일본이 저희가 이 2+2+2 협력체라는 걸 했는데, 국방장관, 외교안보 장관이 같이 하는 3국이 하는 것도 있고, 중앙은행이랑 그다음에 경제 부서가 같이 하는데, 이 통해서 미중 간의 극단적 충돌을 하면서 또 중국의 도전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현안을 같이 이야기하는 플랫폼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미일이라는 그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굉장히 안정적이고 섬세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서는 사실 협상 테이블에 가서 많은 협상을 하시는 분들 말로는 큰 나라 중국과 협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도랑도 협상하기 어렵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소다자주의 협상에서 하는 게 사실은 여러 나라 같이 연대해서
중국과 이 협상 테이블이 한 게 사실은 우리 몫을 반영이 편한데 그래도 양자 간에 할 수 있는 건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고 지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참 중요합니다. 정상끼리 만남을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걸 다시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지 않은 정상회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은 한중 간의 2+ 당정 협의체라는 걸 아시다시피 중국은 공산당이 국무원이 저희 나라 가면 행정부겠지만 공산당이 다 사실은 큰 영향입니다. 공산당과의 소통 채널이 많으면 좋은데 저희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인대랑 우리나라 국회의당이랑 교류는 있지만 전인대는 사실 영향이 없고요.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 근데 우리나라의 이 정당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직접 공산당과 교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 양당과 한국의 당과 정부가 그러니까 투죠. 두 개 파티가 중국의 국무부랑 그다음에 공산당 2+2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하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지속 가능한 초당적인 대화 채널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중일 삼각 또 일본과 함께 하는 것도 하나 협력 채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